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조선업종 주식 그냥 사가지고 보유해도 될 것 해도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장되어 있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도 조선업인데 심지어 다 상장사거든요. 예. 그것도 무조건 그 글로벌 상위 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들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 호황의 결과물을 다 볼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꽤나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진행하는 중에 이 책이 왔습니다. 반드시 돈이 되는 조선주의 투자의 법칙. 반드시 돈이 될 겁니다.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한 번만 더. 연도 없는 산업재 담당하면서 힘들었던 노하우를 다 여기다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책이니까 사실 각각의 종목, 기업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대표 조선업체에 대한 얘기도 넣어놨는데 사실 조선이랑 연관되어 있는 기자재 밸류체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이전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 회사들의 옛날 야사를 많이 넣어놨으니 보시면 좀 재미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다른 데서 잘 못 들어본 얘기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았다. 돈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선업종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수주를 많이 받았다.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2년 전에 그 조선업체에 갔을 때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좀 어렵다 보니까 임금도 많이 안 올려주고 사람들이 남쪽까지 일하러 많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인력을 조달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2천 명 정도 수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일하고 있대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용접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지금도 조선업종도 인력 상황은 어떤가요? 조선업체의 인력이랑 업황의 불협화음이 제일 심했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 한 23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21년부터 갑작스럽게 수주 시장은 빵 터졌는데 그때는 저희가 수주를 받지만 그 배들은 어차피 24년 정도에 만들어질 예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하면서도 21년에서 22년까지 전체 조선 종사자 수는 줄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19년 이럴 때 일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20년에도 굉장히 수주가 안 됐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인력도 줄고 근데 24년에 우리 더 일을 많이 할 거니까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인력을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비용부터 늘어나니까 회사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거죠. 약간 회사 손익은 지금 살짝 단기간적으로 분명히 3년 뒤엔 좋을 걸 알지만 지금은 되게 힘든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아직 미숙련 인력들이니까 얼마나 이 공정이 진행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밖에서는 막 초호황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맨날 신문지상에 있지만 조선 업체분들은 실질적으로 손익이 개선되지 않아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3년이고요.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훈련이 되어서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으로 들어가는 초입 시기가 24년 그리고 그게 약간 꽃을 피운 게 2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력이 너무 모자라다는 얘기도 사실 조금 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올 때 저희가 원청이 되게 오래간만에 사람을 더 많이 필요로 했으니까 그때 또 이제 힘든 업계는 또 이제 협력업체죠. 왜냐하면 협력업체에서 계시던 분들이 조선업체에 굉장히 많이 취직해서 들어가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계 전반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많다가 25년 정도에는 이제 조금 안정화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저희 물어보면 23년만큼 26년에 업체들이 더 많은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금 채용한 인력들로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단계로 간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제 요즘에 저희 업계 말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익 쉐어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5년에 조선 업체들이 진짜 오래간만에 성과급을 처음 받은 업체도 있고 아마 강의 다녀오신 그 업체가 10몇 년 만에 성과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쨌든 성과가 달성이 되면 조금 늘려가면서 하면 오히려 기업과 종사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는 좀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장기 수주 산업이고 저희가 가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오래 가져가는 게 직원들과 회사 차원에서도 오래 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수주는 계속 잘 받는다, 매출 늘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마스가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계속 수주가 들어올 수가 있나요? 수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일단 실질적으로는 없고요.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없고 조용조용 수리 개조하는 MRO라고 하는 거는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도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마스가는 사실 진행하려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런 허들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은 게 일단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상선 같은 경우는 그 존스 액트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미국 사람이 미국 땅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심지어 승조원도 미국 사람만 태워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연안상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군함도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군함을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사람이 꼭 들어가서 만들고, 이런 것이 이제 반스톨레폰스법으로 저희가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급하게 행정명령에 의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상선이나 군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근데 법적으로는 안 되겠어, 그때는 급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요즘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한국의 장관이 이제 미국에 가서 조선업 관련 협정 MOU를 맺고 왔고요. 올해 하반기에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가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2년 전과 작년에도 계속 발의는 됐지만 결국 연말이 되어서 폐지가 되었던 십스 액트라고 하는 그 선박법 통과가 되는 과정까지 가야 사실 저희가 봤을 땐 한국이 진행하려고 하는 이 마스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저희는 충분하다라고. 계속 그 수준 늘어나고 매출 늘어나고 그럴 텐데요. 우리 이익이 늘어나려면은 좀 생산성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 조선업체가 사람들과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을 보니까요. 페인트 칠하고 용접 바른 로봇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그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 그런 논란까지 하는데요. 개가 왜 필요하느냐. 자기 밥 주는 주인이 졸다가 기계에 닿지 않을까. 모든 일을 로봇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선업에도 뭐 AI하고 좀 관련된 게 있습니까? AI 회사가 조선업에 실제로 들어와서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례는 실질적으로 있고요. 현대중공업그룹 안에 지금 팔란티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봤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수천억 원대 그 계약을 이미 저희가 성사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뭐가 다르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걸 우리에게도 체감을 시켜줘야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팔란티어가 들어오고 나서 원래 2025년 연초에 회사들이 목표치로 저희에게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데요. 그거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이상 추가로 더 생산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선 제조 과정에서 병목을 굉장히 줄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3개월 뒤에는 이 공정에 들어가야 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할 것 같으니 요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조금 미리 준비해놔라라고 하는 게 컨설팅 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기관 투자자들과 야드 투어에 이제 갔었는데, 기존에 뭔가 있었던 공장인 것 같은 데를 막 부셔서 또 뭐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뭘 할 게 있냐고 제가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그 다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선종의 믹스가 조금 바뀔 예정이라 요 선종들은 기본적으로 밖에서 들여오는 외부의 큰 설비들을 조금 야적해 놓을 장소가 오히려 더 필요하고, 지금은 쉘터 공장보다 요게 좀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실제로 지금 현재 실제로 도입을 한 건 2021년인데 도입하고 한 5년 차째쯤 됐을 때는 10%포인트 이상의 그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라는 게 회사의 실질적인 답변이었습니다. 2006년, 2007년에 그 조선주 주식을 사가지고 돈 좀 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좀 말씀하시는 수요 사이클, 미국 사이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생산성 개선 이런 걸 고려할 때 지금 조선업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금 어떤 이치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사이클의 변동 기간은 굉장히 많이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조선업에게 발주를 주는 해운이 사이클이 극심해서 발주 사이클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선도 같이 사이클을 탔던 게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해운의 주체들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배를 3년 뒤에 많이 벌기 위해서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교체를 무조건 해야 되는, 지금 설사 제가 100척의 배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배들 중에서 5년 뒤쯤에는 아예 쓰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그런 배들이 한 30척 섞여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배의 업황이 좋던 말던 상관없이.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할 만큼 실제로 해운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조선소의 수주 잔고가 안정적이야 안 안정적이야 라는 거에 하는 질문의 그 실제 속뜻은 조선소한테 발주 준 이 해운사가 실제로 원래 약속했던 그때 배를 찾아갈까 안 찾아갈까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해운사들의 재무 구조가 너무 심하게 좋아진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조선사의 고객사가 옛날에는 불안정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조선소의 고객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일 메이저도 그렇고 해운사들도 그렇고 오히려 선박의 도입 플랜을 옛날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사이클을 길게 하는데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외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발주량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21년 대비 막 24년 이럴 때 보면 와, 배가 이렇게 계속 많이 발주가 나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 오히려 업황이 좋으면 좋을 때마다 일본 조선업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래도 두 자릿수 대의 수주나 건조 점유율을 겨우겨우 지켜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24년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1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발주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일본의 수주 점유율이 10%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왜 뉴스상으로 조선업체들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되게 자주 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렇다는 건 맨날 저희가 사인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26년에 오히려 지금 일본의 수주 점유율은 1%대로 빠졌습니다. 동북아시아 빅3 이 3국이 조선을 굉장히 많이 영위하면서 서로 경쟁 관계였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빅2만 남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조선업체들의 위치는 과거보다 조금 더 공고해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업 사이클로 보면은 이미 회복 국면에 들어섰는데 그게 과거하고 달리 사이클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회복 국면에 있다. 들어왔는데 시장 참여자는 오히려 더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내 조선업체들의 사이클을 덜 타는 상황이 좀 더 길어질 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반 그 투자자 입장에서 뭐 조선업을 알 수 있는 사이클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수주 산업은 사실 수주 가격도 아니고 수주 볼륨만 보시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오르던지 내리던지를 하잖아요. 선박도 저희 배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수요가 많다라는 그 얘기만 있으면 사실 저희는 심지어 가격도 2020년 여름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주량이 끊기지 않는다는 뉴스만 계속 접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업황의 이상은 없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주 볼륨 이거는 이원님 자료 보면 됩니까? 어디서 일반인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실 수는 없고 근데 수많은 조선 애널리스트들이 매주 아마 위클리를 쓰고 있을 것이고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2007년보다 지금 조선 애널 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증권사의 출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료를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특이하게도 대형사가 다 상장사이니까 전자공시 들어가셔서 현대중공업도 한번 쳐보시고 삼성중공업도 한번 쳐보시고 하나오션도 한번 쳐보신 다음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자주자주 떠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회사들에서 이걸 발표한다는 거죠. 발표를 하죠. 수주 금액들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지표보다 이렇게 추세를 알아야 되는데 추세는 애널리스트들 자료를 보면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군가는 위클리를 쓰고 있을 겁니다. 조선업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늘어났군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오히려 코로나 직전에 그나마 조금 주니어층이 생겼다가 또 싹 다 나가가지고 저희가 시니어와 주니어 사이 그 나이 갭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조선업종 주식 그냥 사가지고 보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을 투자할 때 국내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장되어 있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고 팔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도 조선업인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다 상장사거든요. 그것도 무조건 그 글로벌 상위 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들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 호황의 결과물을 다 볼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꽤나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 연료 추진 선박으로 교체된 선박이 채 3,000척이 되지 않거든요. 예, 예. 전 세계에는 11만 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저희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5년을 노력해도 그거밖에 못 고치고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열심히 풀가동을 해도 1년에 전 세계 조선업체가 만들 수 있는 배가 2,000척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5년, 10년짜리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 드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들이 이렇게 통폐합돼가지고 회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상장돼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죠?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일단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미포랑 미포. 현대중공업이 합쳐져서 현대중공업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있고요.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밑에 비상장 회사와 현대중공업을 같이 들고 있는 HT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상장 완성조선 업체는 대형사는 그렇게 4군데 있고요.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한 대한조선이라고 하는 중형 사이즈의 조선업체. 예. 그리고 예전에 사명이 한진중공업이었던 HJ중공업도 여전히 상장사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실질적으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훨씬 더 많이 만들지만 그래도 일부 군함 같은 거를 만든 적이 있었던 SK 오션플랜트 정도가 중간 사이즈의 조선업체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비상장 중에서 원래는 조선업을 영위를 했었는데 이제부터 하지 않겠습니다를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선언한 업체도 있습니다. 대선조선. 대선조선.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비상장 업체. 예. 몇 가지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나눠서 사도 되지만은 그래도 한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면은 그 회사들의 어떤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을까요? 매출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저희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선업종 내에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면서 회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게 좀 관건이고 그리고 조선업이 굉장히 여러 분야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사업인 건 맞는데 이 배의 분야도 굉장히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화물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군함 만드는 영역도 조선업체한테 중요해졌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화물을 날르는 게 아니라 화물을 작업하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도 굉장히 조선업체한테는 필요로 하는 배 중에 하나거든요. 이 영역 내에서 어떠한 이슈에 나는 궁극적으로 좀 장기적인 전망이 밝아 보인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춘 업체들에 저희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슈에 모두 다 노출되어 있는 회사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덜 피곤하거든요. 가장 많은 사업 커버리지가 있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선도 하고 저희 방산도 하고 해양도 하고 심지어 자체 사업부의 엔진도 있습니다. 조선이랑 관련된 게 내부 사업부에 온전히 다 되어 있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이고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중간 지주 회사를 보시는 것도 저희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엔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배를 많이 만들다 보면 엔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만듭니까? 아니면 엔진을 수입해 옵니까? 제조 자체는 무조건 다 한국에서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로열티를 지불을 하는 엔진도 있고요. 하지 않는 엔진도 있는데 배에는 실제로 배가 앞으로 나갈 때 필요한 추진 엔진과 배에서도 전기 쓰기 때문에 발전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발전 엔진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엔진을 담는데요. 선박의 추진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조사일 뿐 편이고 그 대신 선박에 들어가는 발전 엔진은 HD 현대중공업 그룹만 본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엔진의 이름이 힘센 엔진입니다. 힘센 엔진이요. 이름 참 잘 지었죠. 예, 그러네. 그 회사만 지금 발전 엔진을 자체 라이센스로 만들고 나머지는 외부의 라이센스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제조만 하고 있는. 이런 엔진 회사 중에서도 뭐 괜찮은 회사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요즘에 이제 두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진 엔진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이 발전 엔진은 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육상에도 사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가 전력난이잖아요. 전기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선박용 발전 엔진 만드는 데들에 찾아와서 AI 데이터 센터용 엔진 좀 달라라고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발전 엔진 하는 업체들이 지금 선박 말고도 수주할 수 있는 풀이 갑자기 넓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힘센 엔진이 현대중공업 안에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그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리스크 같은 거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그 수주도 많이 받고 생산성도 개선되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그럴 텐데 몇 가지만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 게 지금 이 시장의 핵심이긴 하지만 기술은 언제든 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박을 새로 발주하지 않아도 기존 선박에 뭔가 장치를 하거나 조금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러운 연료 떼고도 배출가스에서 오염물질을 안 보내고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제 강화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규제 강화의 속도는 느려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다 조금 지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규제가 강화되는 속도를 어느 만큼 세게 보고 시장이 반영을 한 걸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만약에 조금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그 부분도 조절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간중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조선업종 투자자들한테 이것만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십시오. 조선업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전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분명히 나오고 있는 뉴스였거든요. 어제랑 오늘이 해석이 다른 경우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기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빠르잖아요. 특히나 한국 시장 굉장히 빠른데 특히나 장기 수주 산업은 밸류에 이렇게 적용시켜주는 그 시점이 타이밍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게 옵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 뉴스의 빈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한 3주가 지나간다거나 그게 3개월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에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에 내는 책에 다 들어있죠. 그런 부분도 다 넣어놨고요. 다시 한번 책 제목 이야기해 주세요. 반드시 돈이 되는 조선주 투자의 법칙. 조선주 투자의 법칙. 반드시 돈이 되는 겁니다. 조선업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조선주에 투자하셔가지고 부를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업종에 대해서 특히 그 큰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선업종 주식을 가지고 계시든지 안 가지고 계시든지 앞으로 그 투자 방에 대해서 많은 거 도움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